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박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글을 만났었죠.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일행, 그러니까 신화에서 이성, 즉 철학으로의 이행, 그 옮겨감에 대해서 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요.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로도 흥미진진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미는 구전설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에는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배 만드는 법, 항해하는 법, 포도주 담그는 법, 약재 쓰는 법, 아주 시시콜콜한 정보가 넘쳐났었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지식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철학이 등장하기 전 시대에 그들의 세계관의 가치관을 뒷받침하던 여러 전설 중에서 오늘은 1000년 동안 한 문명의 태도와 이상에서 중추 노릇을 해주었고 유럽 문학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관한 글을 읽고 기회가 된다면 작품도 직접 접해보리라 기대를 품어봅니다. 저는 영화 트로이가 떠오르네요. 우리 브래드 피트 오빠가 아킬레우스로 등장했었죠. 물론 영화는 그 서사보다는 스케일에 중점을 둬서 그런지 전형적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만 그 원작 자체의 위상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각색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자 호메로스, 영어식 표기로는 호머, 석고상도 있는데 자, 고전 철학 가이드라는 책 제목 아래에 왜 서두 부분에 철학이 아니라 호메로스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혀 있는지 중요한지 그 부분 책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고전 철학 가이드 존 게스킨 지음, 박중서 옮김, 현암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 읽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인 거 아시죠? 책 읽을게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박문고입니다. 호메로스, 전설과 책. 지금부터 5000년쯤의 언젠가 인류는 소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어느 낮은 언덕에 정착지를 세웠다. 그로부터 2000년쯤 뒤인 기원전 1250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500년쯤 지나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외딴 곳에서 벌어진 전설 비슷한 전투의 결말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기원전 334년 트로이에 자리한 아킬레우스의 사당에는 알렉산드로 대제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겠다고 맹세했다. 로마의 신 루카누스에 따르면 기원전 48년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같은 장소에 방문했다. 그곳은 트로이 출신의 로마 건설자인 아에네이아스의 고향이라 해서 로마인들에게 숭앙을 받고 있었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그곳은 이제는 유명한 이름일 뿐이며 유적 자체는 이미 파괴되어 버렸지만 전설은 모든 돌멩이마다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곳이었다. 여기서 카이사르는
로마 시기의 트로이를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실현되었다. 그로부터 400년 뒤에는 아직 황제가 아니었던 율리아누스가 신통하게도 여행 중에 이곳을 찾았고, 새롭고도 낯선 신앙들이 전파되는 세상에서 이곳만큼은 고대의 제의가 여전히 준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사실이었다. 그로부터 1500여 년이 지난 1865년, 영국인 프랭크 캘버트는 트로아스에 있는 자기 가문 소유의 토지에서 히사를 리크라는 이름의 언덕에 관한 추측을 토대로 헬레니즘 시대 트로이 성벽을 발견했다. 그 다음 하인리 슐리만이 독일의 자금과 튜턴 민족 특유의 열성을 품고 그 일에 뛰어들었고, 언덕을 파헤친 끝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물, 즉 유적 중의 유적으로 알려진 것을 발굴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서는 보통 일리온이라 일컬어지는 트로이를 방문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곳이 훗날 세계를 바꿔놓은 사상을 제창한 어떤 실존 인물의 출생지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곳이야말로 비록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서양의 여러 전설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게 이야기되고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지속적인 전설의 현장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다. 그 전설은 무려 1000년 동안 한 문명의 태도와 이상에서 일종의 뼈대 노릇을 해주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스인에게는 성서도 쿠란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국가나 사제가 강요하는 정통의 성문화된 종교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있었으며 그보다 약간 아랫길로 여겨지는 오디세이아도 있었다. 총 15,693행으로 이루어진 일리아스는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고전세계 전체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놀랍고도 매우 감동적인 서사를 제공해준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유럽 문학 주춧돌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전성기의 고전세계, 즉 이때부터 시작되어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다가 4세기경의 끝을 고한 세계, 그 고전세계에서 그 세계의 가치관을 뒷받침한 작품들이다. 뭔가 기묘하면서도 왜곡된 방식으로 두 작품은 중세 유럽에서도 여전히 존재했다. 전쟁과 죽음 그리고 인간 본성의 파괴성에 관한 이 작품들의 논평은 오늘날 비록 덜 알려지기는 했지만 사실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전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기원은 무엇일까? 그 줄거리는? 등장인물은 얼마나 실제에 가까울까? 거기 담긴 이상, 그러니까 헬라스 문화의 영감을 제공하고 삶과 죽음과 사회에 관한 철학자들의 질문을 위해 길을 열어준 이상, 그 이상은 무엇일까? 이것은 참으로 긴 이야기다. 사소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지만 들을 만한 가치만큼은 확실히 있는 이야기다. 트로이 전쟁. 만약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1250년경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실 전설과 별개로 그것이 정말로 이 시기쯤에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는 고고학 및 문헌 증거가 있다. 그 전쟁은 10중 8구 장기간의 소모전이었을 것이다. 전쟁의 한쪽에는 비그리스인 세력이 있었다. 트로이, 즉 호메로스는 항상 일리온이라 부른 트로이에 자리한 이 세력은 인근 지역, 그러니까 트로아스를 통치했으며 사실은
동쪽에 있는 히타이트 제국의 전초 기지였거나 그 제국과 공조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전장의 다른 한쪽에는 미케나이 연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그리스 본토에서 온 궁전기의 군주들이었다. 여기에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우연의 일치가 있다. 서쪽에서 미케나이의 그리스 문명이 뭔가 매우 잘못되었던 시기에 동쪽에서 히타이트 제국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서쪽의 붕괴가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리스의 내전, 지진, 도리스, 그리스인이 간 외부의 공세 또는 보트 피플의 침략과 약탈이 조합된 결과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여하간 이때 이후로 궁전터는 마을이 되었고 문자가 사라졌으며 통신도 대부분 멈추었고 건축과 공예는 생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사라진 궁전들과 위대한 군주들과 부의 땅이야말로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여러 그리스 군주를 낳은 곳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5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문자도 없는 구비전승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새로운 초기 그리스 문명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 관찰되었다. 상고시대 그리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의 고전기 그리스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 상고시대 그리스에서는 페니키아어에서 차용한 독특한 알파벳이 사용되었고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문학작품이 탄생했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신들과 트로이 전쟁에 관한 전설 및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다. 두 가지 질문. 호메로스와 다른 작가들의 서사시나 트로이 전설을 보면 우리는 신비로운 고색 창의남과 매력에서 비롯되는 역사적 불확실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제기된다. 첫째 질문은 그 줄거리, 특히 일리아스와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가 실제 장소와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있었을까? 트로이는 그 유명한 술책에 의해 마침내 점령되었을까? 둘째 질문은 정말로 호메로스라는 한 사람이 기원전 750년부터 기원전 675년 사이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썼는지의 여부다. 당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서 한 명은 일리아스를 쓰고 또 한 명은 오디세이아를 쓴 것일까? 아니면 이 작품들은 다양한 구비 전승을 후대의 그리스 학자들이 바로 그 시기에 손질하고 편집하고 연결해서 만든 것일 뿐일까? 과연 호메로스라는 인물이 존재하기는 했을까?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내놓자면 기원이 미케나이 시대 또는 아묵 시대 이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일리아스의 주로 제2권에 어느 정도 자세히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런 증거는 오늘날 트로이 제6층이라 일컬어지는 유적의 성탑과 탑에 현존하는 외관이라든지 기원전 1250년경에 있었던 뚜렷한 파괴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날 발굴된 트로이 제6층의 동쪽 문에 서 있으면 아마도 시간과 지식이 허락하는 한 헥토르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셈이 될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우리를 인도하는 일리아스의 세부 사항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우선 왕족 지도자들의 사회 구조와 그들의 집. 고전 고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된 도시의 지명. 더 이후에 사용된 철이 아니라 청동 무구에 항상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점. 고고학적 발견과 맞아떨어지는 특정한 문화유물에 관한 묘사. 예를 들어 크노소스에서 발견된 유명한 멧돼지 엄니투구는 일리아스 제10권 260에서 265행에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트로아스의 지형 등이다. 트로아스는 트로이 남부 지역에 펼쳐진 넓은 지역으로 이다산을 중심으로 한 구릉 지역 스카이만드로스와 시모에이스 같은 강들, 도시 북쪽과 북서쪽으로 펼쳐진 트로이 평야가 포함된다. 하지만 그리스 함대와 전투의 위치를 호메로스가 묘사한 그대로 이해하려면 오늘날 그곳에서 북쪽으로 펼쳐진 평평한 농지가 고대에는 바닷물이 가득한 만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헬레스폰토스 해변에서 바다를 통해 그곳까지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었으며 그곳과 에게 사이에는 시에게이온 산이 놓여 있었다고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호메로스의 서사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 지형과 딱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트로이 전쟁 관련 전설의 기원을 기원전 1250년에 일어난 미케나이 그리스인들과 히타이트 제국의 강력한 전초기지 간의 실제 충돌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려 한다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훗날 문자로 기록된 이 서사는 약 500년간 음유 시인의 구비전승과 퇴고라는 우여곡절을 거쳤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문자 기록의 안정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리아스에서 글쓰기에 관한 언급은 단 한 번 나오며 그나마도 글쓰기란 뭔가 미심쩍은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당시에는 글쓰기가 흑마술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은밀한 불운을 야기하는 수단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프로이토스 왕은 벨레로폰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직접 실행할 자신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를 리키아로 보내면서 무언가를 건넨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징표. 반으로 접힌 평판에 여러 가지 죽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긁은 것으로 왕은 자기 장인에게 이것을 보여주라고 벨레로폰에게 명령했으니 그리하면 그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트로이 전쟁 전설의 기원이 된 어떤 실제의 역사적 충돌이 있기는 했을까?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었다. 그러면 이 전설이 무려 500년의 세월 동안 문자로 전승되었을까? 아니면 구비로 전승되었을까? 구비로 전승되었다. 그러면 항상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이 방대하면서도 놀라운 작품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호메로스는 실존 인물일까? 저 유명한 두 편의 서사시를 모두 창작한 호메로스라는 한 사람이 과연 존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때때로 제기된 바 있다. 어쩌면 호메로스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는지 모른다. 한쪽은 더 젊고 원기왕성하며 인간의 정념과 갈등을 예리하게 인식함으로써 일리아스를 쓸 수 있었던 호메로스다. 다른 한쪽은 더 나이가 많고 염세적이며 인생 말기에 가서 가정적인 갈등 해결책을 추구함으로써 오디세이아를 쓸 수 있었던 호메로스다. 고대에는 사실상 이런 두 명의 호메로스 이론이 없었던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유럽에서 글쓰기가 처음 시작된 바로 그때 최고 수준의 천재성을 갖춘 저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나타났었다는 사실은 마치 문학적 신빙성을 그 상상력의 한계 너머로까지 연장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두 가지 책의 언어적이고 정서적인 오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일리아스의 더 고풍스러운 느낌을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일리아스는 삶의 충만함에 도달한 사람이 저술한 작품이고 오디세이아는 거기서 한참 더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여정을 회고하며 저술한 작품이라고 해도 그만이 아니었을까. 또 한 가지 추측은 호메로스가 단지 필경사였거나 또는
필경사 집단의 대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은 단지 구비로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합치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 것이다. 즉, 전통적인 서사 두 개를 나중에 가서야 조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역사나 이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창작으로 여겨졌다는 고대 일반적인 견해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처럼 매우 방대하고 촘촘히 엮이고 잘 정렬되고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심오하며 일관성이 있는 어떤 작품이 그저 아무렇게나 끼워 맞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양쪽 텍스트가 다듬어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 아무리 꼼꼼한 편집 작업이라 해도 천재의 작품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는 법이다. 처음에는 기원전 550에서 기원전 530년의 시기에 아테네에서 음송을 위해 다듬어졌고 나중에는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학자들에 의해 더 철저하게 다듬어졌다. 비유하자면 단지 텍스트에 대한 주석 작업만으로는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은 두 편의 서사시가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 중에서 더 먼저 나온 작품이자 더 긴 작품인 일리아스는 아마도 호메로스가 젊었던 시절에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아마도 그의 노년에 나왔을 것이며 두 작품 모두 구비 전승에서 내용을 가져왔을 것이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줄거리. 일리아스는 아르고스인 또는 아카이아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의 연합군이 트로이, 그러니까 일리온 및 그 동맹군인 다이오스인을 공격한 10년간의 전쟁이 드디어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 작품은 분노와 오만의 어리석음을, 전쟁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 그리스인의 지도자인 아가멤논은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전사인 아킬레우스를 화나게 만든다. 상대방의 전리품을 부당하게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 들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아킬레우스는 싸움에서 물러나고 자기 부하들, 그러니까 미르미돈인 역시 물러나게 만든다. 이를 틈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는 바닷가에 끌어올려 놓은 그리스 선박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고 아가멤논의 잘못된 지휘를 받은 그리스인은 완전히 상대방에 압도당하고 만다. 아킬레우스는 아군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를 보내 자기 대신 싸우게 한다.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에게 살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이러 직접 나선다. 1대1 대결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에도 헥토르는 정면으로 맞서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아킬레우스는 상대방의 시신을 자기 전차에 매달고 트로이 주위를 돌면서 치욕을 준다. 이 모든 일은 불과 이틀 동안 벌어지지만 분량으로는 일리아스 제1권부터 제22권까지를 모조리 차지한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23권과 제24권에서 서술되는데 기간으로는 무려 13일에 해당한다. 그 중에는 한밤중에 그리스인의 진영에서 벌어진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의 기묘한 만남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아킬레우스는 연로한 트로이의 왕에게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며 장례식을 거행하라고 허락한다. 신들은 시신을 훼손한 아킬레우스의 부적절한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시신을 썩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자 헥토르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이 서사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오디세이아는 훨씬 복잡한 문학적 구조를 띠며 시간 이동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 역시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있다. 여기에는 키클로페스, 사이렌, 로토스 열매를 먹는 자들,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기, 목마라는 장치를 통한 트로이 점령에 관한 최초의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줄거리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 이타카를 떠나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온 구원자들이 그를 죽이려 획책하는 내용이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오디세우스가 은밀하게 귀환하여 파렴치한 구원자들을 살해하고 페넬로페와 재회한다. 이 서사시는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끝난다. 지략이 많은 오디세우스여, 이제 내 손을 멈추고 끝없는 전쟁의 다툼을 그쳐라. 그러지 않으면 제우스께서 분노하실 것이다. 아테나가 말하자 그는 순종했으며 그리하여 내심 기뻐했다. 같은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경에서 기원전 675년경에 나온 이른바 서사시곤이라는 단편적인 또는 요약적인 작품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그 전쟁 이전에 벌어진 사건들, 예를 들어 파리스의 심판이라든지 헥토르의 죽음과 그리스 군대의 최종 해산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이 부분적으로나마 설명되어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들 중에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형제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죽은 이야기, 유명한 목마 전술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된다.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한 아주 오래된 설명들도 있었지만 기원전 5세기 이전에 모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일리아스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 이 작품들의 그리스어 원문과 여전히 씨름하는 어린 학생들은 워낙 소수일 뿐더러 가장 뛰어난 번역을 접하는 성인 독자들도 일리아스를 독파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어째서일까? 그런 장애물을 미리 살펴보는 일은 곧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는 일이 된다. 나아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은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된다. 특별한 순서 없이 다만 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운문서사라는 형식 자체가 낯설다.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밀턴이나 월터 스콧경의 작품도 거의 읽지 않는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원문을 중시하는 번역자 치고 이런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로버트 피츠제럴드처럼 비교적 훌륭한 사람도 일부나마 있지만 말이다. 그의 번역 작품은 옥스퍼드 세계 고전 시리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텍스트에서 음유시인의 반복구가 상당수 등장한다. 다시 말해 낭송자에게 휴식을 부여하기 위한 서술 후렴 또는 반복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 일부 번역에서는 이런 내용을 생략했다. 하지만 그 외에 특이한 표현법을 지워버릴 경우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이 변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별명들, 즉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 흉포한 신, 검은 배들 등이 그렇다. 그뿐 아니라 운문의 낭독법에 따라서가 아닌 이야기의 필요에 따라 바뀌는 이름 또는 별명도 있다. 예를 들어
팔라스는 아테나와 종종 교대로 사용되며 빠른 배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박은 바닷가로 끌어올려진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표현된다. 하지만 만약 이 운문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독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 어째서 과거의 청중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초기의 구술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를 매체로 사용했다. 즉, 노래로 부르기에는 산문보다 운문이 나았다. 기억하기에도 운문이 나았다. 친숙한 후렴과 고정적인 반복어 덕분에 음유 시인과 청중 모두 제법 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불과 몇 분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면 쉽게 지쳐버리는 우리로선 정말 참을 수 없이 길게 느껴질 법한 시간조차 말이다. 따라서 구술이 목적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산문보다 운문이 우선시되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야기에 다른 존재들이 끼어든다는 점이다. 다른 존재란 바로 신들인데 오늘날의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으며 나아가 그들의 행동은 서사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어떤 신이 인사에 간접했다고 이야기될 때 벌어지는 일이란 예기치 못한 행운이나 불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전기에도 호메로스의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일리아스를 읽을 때 맨 처음 마주치는 장애물은 제2권의 후반부에 나온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사이의 다툼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소집된 그리스인 지휘관들의 회의로 멋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이며 고향을 열거하는 끝도 없어 보이는 목록 때문에 이야기는 한동안 멈춰선다. 물론 고고학자들과 학자들은 이 대목에 끈기 있게 달라붙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독자는 차라리 여기서 제3권 도입부로 훌쩍 뛰어넘고 싶을 것이다. 만약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에서도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그때도 비슷한 해결책을 취할 수 있다. 일리아스는 대부분 낯선 인물과 지명이 어마어마하게 지쳐 낮아빠질 정도로 많이 나온다. 그 모두를 꼼꼼히 읽어보시라. 그러면 이 이야기가 대략 18명의 인간과 12명의 신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의 이름과 서로의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라. 이는 기껏해야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멜로드라마를 중간부터 접하게 된 사람이 들이는 노력 정도겠지만 그래도 그 노력의 가치만큼은 좀 더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들, 입체적 인간 혹은 공허한 영웅. 일리아스에 나오는 신들은 분명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인간들은 단지 용맹, 비겁, 분노, 어리석음, 명예와 불명예 같은 행동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영웅의 상징에 불과하는 것은 아닐까. 비록 때로는 그들이 영웅의 상징일 뿐이라 해도 내 생각에 그들은 뚜렷하고 사실적인 개인이기도 하다. 그리스인 가운데 일부를 예로 들어보자. 아가멤논. 총사령관인 그는 권위적이고 오만한 성격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잘못 판단하기 일수다. 도입부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우선 의도적으로 굴욕을 안기고 이들이 분노하면 곧장 그 여세를 몰아 전투를 개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모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거짓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고지 듣고 말았다. 이처럼 그는 상황에 의해 엉뚱한 곳에 쉽사리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는 오만하고 독재적이면서도 뭔가 다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유부단한 면을 보인다. 아이아스, 텔라몬의 아들. 이 작품에는 아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나온다. 근육이 울퉁불퉁한 전사다운 외모에 성격이 급하고 감수성이 둔한 대신
용맹하고 잔인하며 어리석다. 현대 액션 영화에 나오는 영웅의 완벽한 전형이라 할 만하다. 아킬레우스. 정열이 넘치다 못해 파멸적인 분노에 의해 너무 쉽게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가 아가멤논과 일으킨 불화는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 불운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헥토르를 죽였을 뿐 아니라 시신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 아킬레우스는 음울하게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체념한다. 그는 위대하지만 결함을 지닌 인간으로 묘사된다. 격하고 용감하고 오만하며 끝에 가서는 자신이 죽은 자의 아버지와 슬픔을 공유함으로써 보상을 얻는다. 무시무시하지만 복잡한 인물이다. 네스토르.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현명하고 말도 많으며 상황이 허락되건 안 되건 고집이 센 인물이다. 이미 반쯤 은퇴한 지도자가 복종을 요구해서 어쩌다 한 번씩 성공을 거두는 모습이 연상된다. 파트로클로스. 젊고 여성과 친구에게 온화하며 용감하지만 끝에 가서는 너무 용감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 인물이다. 하지만 트로이 측의 주요 인물 셋은 인간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리아모스. 트로이의 왕으로 나이가 많고 전쟁에 넌더리를 내고 있으며 끝없는 상실과 나날이 늘어나는 황폐를 겪으면서 머지않아 자신의 모든 소유가 파멸을 맞게 되리라 예견한다. 즉, 아들들이 죽고 딸 카산드라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노예로 전락하며 자신도 사망하리라는 것이다. 그는 실패할 운명에 놓인 서글픈 인물이며 심지어 죽은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적에게 찾아가 애원하는 처지까지 몰린다. 파리스.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린다. 이 모든 소동의 인간 측 원인 제공자. 생생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달콤한 연인이며 용감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유능하고 영리하기까지 하다. 그는 결국 속임수를 써서 아킬레우스를 죽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지는 않는다. 언젠가 헥토르는 그가 자기 편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헥토르에게 질책을 받자 파리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소. 우리는 원귀왕성하고 공격을 위한 사기가 전혀 결여되어 있지 않았다고 남행세하오. 우리의 힘 닿는 한계까지 말이요. 하지만 그 한계 너머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원한들 싸우지 못할 거요. 그 전투에서 약간 앞선 시점에 파리스는 자기 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에서 천천히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나타낸 그는 형 헥토르에게 이렇게 말한다. 친애하는 형님, 내가 형님을 기다리게 했소? 내가 형님이 요청한 시간에 맞춰 오지 않았소. 헥토르의 대답은 여기서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인간미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내고 싶은 열망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전쟁 중심이었던 이 이야기에 침투한 그의 열망은 다음과 같다. 그러자 번쩍이는 투구를 쓴 헥토르가 대답했다. 나의 기이한 형제여.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전투에서 자네의 솜씨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강한 팔을 가졌으니까. 하지만 자네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관심을 잃고 의지를 잃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네. 그들은 자네 때문에 이런 전투의 고통을 겪으며 자네를 경멸한다는 말을 한다네. 그래, 같이 가세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바로잡을 때가 오겠지. 우리가 트로이 땅에서 아카이아인을 몰아내기만 한다면, 제우스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의 연회장에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젊으신 하늘의 신들 앞에 우리가
구원을 위한 포도주 그릇을 놓을 수 있겠지. 하지만 물론 두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불과 이틀도 지나기 전에 헥토르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의 훌륭한 적수인 그는 분노라는 악덕을 지니지 않은 인물로 묘사된다. 헥토르는 트로이에 있는 자기 집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어린 아들에게 인자한 사람이다. 그런 한편으로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라는 어마어마한 적과 맞서 싸우는 일에 전념한다. 그의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나름의 의견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은 심지어 헥토르야말로 일리아스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트로이, 책과 이상. 호메로스가 쓴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곧 1000년 동안 좁게는 헬라스 세계를, 넓게는 고전 세계 전체를 지지해준 가치관과 사상을 원천적으로 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쟁, 죽음, 운수, 신, 그리고 개인의 성격의 확실한 모범 등에 관해 철학자들이 개진한 여러 사상의 궁극적 원천이 되었다. 이런 철학자들 덕분에 호메로스가 말해야 했던 바는 고전기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전쟁, 분노, 용기. 일리아스에 관한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점은 비록 이 서사시 전체가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쟁을 결코 좋게 간주하지 않으며 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산되는 미덕들, 예를 들어 용기, 자기희생, 우애 같은 이런 미덕들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전쟁의 신 아레스, 로마의 마르스는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예찬을 올려야 하는 신까지는 아니다. 그는 흉폭한 신이고 인류의 재난이며 피로 뒤덮인 자이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자다. 그리고 현자들은 전쟁 자체를 비난한다. 예언자인 페르코테 사람 메놉스는 모든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자였기에 자기 아들들이 전쟁, 곧 인간을 허비하는 전쟁의 길에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네만 그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의 어두운 힘에 끌려 나섰다네. 제2권 828에서 833행. 제2권의 더 앞에는 양측이 이 비참한 전쟁을 끝내고자 기원했다라고 나오며 더 뒤에는 평화의 희망이 약간이나마 있을 때 양측이 각자의 손을 하늘로 치켜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인들은 기도할 때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동양의 왕이나 신이 요구한 것처럼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제우스, 이다산에 좌정하신 전능자이시여,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신이시여.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충실한 친구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전쟁의 개들과 염치 없는 전쟁의 도살자가 일단 고삐를 풀고 나면 그때부터는 분노와 폭력도 날뛰게 마련이다. 똑같은 하나의 공기 속에 파괴하고 파괴되는 인간들의 우쭐함과 고통이 있다. 일리아스를 만들어낸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여러 가지 원인과 부수물 가운데 하나다. 일리아스를 만들어낸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여러 가지 원인과 부수물 가운데 하나다. 이 작품의 첫 줄은 다음과 같다. 이제 분노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불멸의 신이시여. 이것은 아가멤논을 향한 아킬레우스의 분노만이 아니라 아킬레우스를 향한 아가멤논의 분노, 헬레네와 파리스를 향한 메넬라우스의 분노, 파리스와 트로이인 전체를 향한 여신 아테네와 헤라의 분노, 그리고 전투를 촉발하고 불타오르게 만드는 분노까지 모두 포함된다. 물론 분노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충분한 분노를 일깨우기만 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는 거의 천하무적이 된다. 그리고 전장에서 이런 분노를 일깨우는 방법의 하나는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호메로스 세계에서는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리아스에는 분노의 무시무시한 결과가 잘 나타나 있는 셈이다. 이에 관한 우려는 후대의 철학적 사고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자제력을 지녀라, 너 자신을 알라, 과도한 행동을 절대 삼가라, 고삐 풀린 정념의 길을 통해 파멸로 치닫지 말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호소가 그렇다. 이런 단서들은 호메로스의 작품에도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는 솟구치는 분노가 위대한 인물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에 관한 옛날 이야기에서 배운 게 있다네. 또 있다. 어리석음은 강하고 재빠르며 다른 모든 선수를 제치고 어디든 맨 먼저 도착해서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런 경고 중에서도 가장 명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너의 정념과 오만한 마음을 다스려라. 온화한 공손함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상의 인용문은 모두 제9권에 나오지만 일리아스에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용이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심지어 일리아스의 영웅들의 전쟁에서조차 용기란 단순히 확실한 죽음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가멤논은 자기 동생 메넬라오스에게 헥토르와 맞붙지 말라고 간청한다. 단지 경쟁심 때문에 너보다 강한 전사와 마주하겠다는 소원을 포기해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닿는 한계까지 싸우기는 하겠지만 그 한계 너머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원한들 싸우지 못할 거라던 파리스의 약속은 정당했다. 파트로클로스가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한 까닭은 이런 신중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헥토르도 마찬가지였다. 왕자 헥토르는 트로이의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으니 아킬레우스와 싸우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간청했다. 그는 너보다 훨씬 강하고 무자비하다. 트로이로 들어오너라. 하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결국 죽고 말았다. 그는 놀라울이 많지, 하지만 시기적절하지 못하게도 용기가 있었다 하겠다. 죽음과 사후의 삶. 일리아스에는 죽음과 삶에 관한 묘사가 가득하지만 죽는다는 일에는 뭔가 영웅적이거나 바람직하거나 보람 있는 면이 진짜로 전혀 없다. 순교에는 아무런 보람도 없다. 변사라면 정확하고도 가차없이 여러 차례 묘사되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생명도 없는 허수아비가 털썩 쓰러지는 것과는 다르다. 영상 매체란 오락을 위한 것이니만큼 죽음조차도 마치 평범하고 사소한 일인 양 묘사되게 마련이다. 반면 실제 죽음은 늘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고 최종적이며 그 묘사는 거의 항상 어둠이 그의 눈을 덮었다라는 섬뜩한 시인으로 또는 몸을 마비시키는 어둠이나 치명적인 어둠에 관한 언급으로 또는 쓰러진 자가 죽음의 끝없는 밤속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끝난다. 죽음은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 죽음은 잠의 형제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결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웅적인 아킬레우스조차 이렇게 시인한다. 내 이제 생각해보니 어떤 부도 살아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사람은 소와 양을 강탈할 수 있고 세발 솥과 황갈색 머리의 말도 살 수 있지. 그러나
자기 생명의 수음은 사냥할 수 없으며 자기 입술을 떠나고 나면 도로 거두지도 못한다. 제9권 406행에서 409행. 인간의 덧없음과 그 최후에서 느껴지는 우울은 일리아스 곳곳에 나타나며 거기 수록된 여러 방대한 직유법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잘 기억되는 구절을 통해 여러 세기 동안 메아리 치고 있다. 땅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인간의 세대도 그러하니 늙은 나뭇잎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지고 어린 나뭇잎 봄이 오면 초록으로 물든 숲에 남아있네. 그렇게 인간은 지나가네. 한 세대 꽃피면 한편에서 또 한 세대 죽어 사라지네. 제6권 145에서 149행. 이런 정서에는 300년 뒤에 아테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새에서도 메아리 치고 있다. 사라지고 시든 인간들의 세대들을 나뭇잎에 견줘보자. 허약한 진흙 주조물로. 그리고 호메로스보다 700년 뒤에 활동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 제6권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의 보편성을 놀라운 언변으로 표현한다. 가을 첫날이 매서우면 잎사귀들이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조밀하게 또는 빽빽히 모여있는 새들이 넓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날면서 겨울 강풍에 바다 위로 떠밀려오며 햇볕이 더 잘 드는 하늘을 찾듯이 그렇게 저마다 애초롭게 애원하며 서서 각자의 애타는 손을 뻗어올리고 맞은편 물가를 열망하는 것이다. 이들은 갓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열망하는 물가는 망각의 강 레테 너머에 있으며 호메로스의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었다. 죽음은 눈이 어두워지는 것, 즉 무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봐야, 또 어쩌면 아무리 나빠봐야 시신이 영원한 안식을 부여받는 적절한 매장을 기다리는 사이에 회색의 꿈과 같은 시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꿈을 꾸었을 때의 내용이 이것이었으니 거기서 아킬레우스는 생명의 흔적은 죽음의 어둠 속에 남아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강을 건너기 전의 이야기다. 죽음에 관한 이 오래전의 견해를 자연적 설명이라고 하자. 이를 자연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개나 파리나 인간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명예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죽음을 회피하지만 실제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 호메로스보다 2500년 뒤에 활동한 영국 극작가 존 드링크 워터의 말 맞다나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종 직전에 헥토르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끝났구나. 죽음이 가깝구나. 어둠이 멀리 있지 않고 피할 수도 없구나. 그래도 나는 일격을 가하지도 않고 죽진 않을 것이며 장차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니. 제22권 295에서 305행.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후의 삶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죽음에 관한 견해는 고전고대 초기에 널리 펴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리라고 여겨지는 단일하거나 합의되거나 정통이 있는 기대 따위는 아예 없었다. 철학자들 중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에 관한 복잡하고도 고도로 정교한 논증을 만들어냈다. 이 논증은 결국 기독 신학의 형이상학적 구조물의 일부가 되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특히 원자론자들,
데모크리스토스와 에피크로스는 영혼의 불멸성에 관해 강력한 논증과 증거를 산출했다. 이들은 영혼을 두뇌처럼 육체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살아있는 몸의 기능으로, 즉 그 활동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다. 이런 결론은 죽음에 대한 종교적 태도라기보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태도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나올 것이다. 고대 신비 종파에서는 호메로스가 말한 죽음의 어둠에 일종의 대안을 만들고 형태를 부여하려 시도했지만 그 역시 뭔가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불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르페우스교와 디오니소스 제이는 이른바 두 가지 세계 구조와 관계되었던 듯한데 이 구조에서는 삶이 한 세계에서 다른 한 세계로 옮겨간다. 피타고라스주의자는 죽음의 순간 영혼이 이 세계 안에 있는 새로운 육체적 체현으로 옮겨간다고 믿었다. 엘레우시스의 신비의 의식은 일종의 축복받은 존재를 가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에 관한 기록은 하나같이 혼란스럽거나 소실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죽음을 맞아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믿음이 워낙 다양하고 상충되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되었고 결코 어떤 합의된 공식으로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메로스는 한 가지 압도적인 그림을 실제로 제공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도 또 다른 추정은 들어있다. 오디세이아의 몇 행에서 고대 바다의 신인 이집트의 프로테우스는 메넬라웃을 향해 이렇게 예언한다. 그는 아르고스에 있는 말들이 풀을 뜯는 땅에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지 못하리라고. 불멸자들이 너를 들어올려 세계의 끝 노랑머리에 라다만토스가 있는 엘리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째서일까?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와 결혼해 하나가 되었는데 헬레네의 아버지가 제우스였기 때문이다. 멜레나우스는 불멸자와 맺어짐으로써 자기도 일종의 불멸 상태를 얻은 셈이다. 반면 우리 대부분은 그만큼 운이 좋지 못하다. 죽은 자들과의 또 다른 그리고 더 긴 만남은 오디세이아 제11권에 나타난다. 오디세우스는 지하세계, 즉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서 불운하게도 죽음을 맞이한 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과거를 망각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오디세우스가 가져온 검은 피를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짧게나마 기억해낸다. 하지만 이런 사후의 삶은 사실상 삶이 전혀 아닌 셈이다. 그들은 희미하고 혼란스럽고 그림자 같은 존재다. 대부분은 망각 상태에 있으며 어떤 실제적이고 원기왕성한 삶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는 분명 아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호메로스는 필멸의 인간과 불멸의 신들을 뚜렷하게 대조해 보여주었다. 인간의 경우 죽은 뒤에는 둘 중 하나다. 아무것도 남지 않거나 유령처럼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장례식이 거행된 뒤에야 망각의 강을 건너간다. 그 너머에는 하데스의 집이 있으니 이곳은 자신을 망각한 자들을 위한 장소다. 어둡고 무의미할 뿐더러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이지 매력적이지 않은 장소다. 그리고 불멸자와 맺어진 극소수만이 엘리시온에 들어간다. 신과 운수. 인간은 필멸자이므로 누구나 태어났다가 죽는다. 신들만이 불멸자이지만 그들조차 영원하지는 않다. 영원한 것은 결코 존재하게 되지도 존재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들도 태어난다. 그들은 자연 우주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존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종종 인간사에 간섭한다. 나아가 신들은 도덕의 전형조차도 그렇다. 그들은 크고 강력하고 부분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때때로 서로 다툼을 벌이고 때때로는 행복한 인간 가족이다.
그들은 크고 강력하고 부분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때때로 서로 다툼을 벌이고 대체적으로는 행복한 인간 가족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누구를 도와줄지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하며 전사 한 명을 구하거나 전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간섭한다. 이처럼 의인화된 신들의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뭔가 인위적이고 원시적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 하나는 호메로스가 때때로 암시하듯 신들이야말로 우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종종 내리는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결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는 신들이야말로 자연 현상에 적용되는 우운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장에 갑자기 안개가 낀 덕분에 영웅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전진이나 후퇴가 불가능했다거나 하는 경우다. 이처럼 운수나 신은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외관상 무작인 이 영향력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죽음이나 삶 모두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운수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은 무슨 일이든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슬람식으로 표현하자면 알라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불가피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토아적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호메로스식 접근법이 있다. 즉 신들을 달래려 시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들이라고 하더라도 희생 제물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나 종교의 표현에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신들의 뜻을 존중하라. 그러면 신들도 우리의 뜻을 존중하실지 모르니. 아킬레우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도 그래서다. 파라스 역시 이렇게 주장한다. 신들께서 주신 훌륭한 것들을 경멸해서는 안 되니 그것은 신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건 소망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스토르도도 이렇게 단언한다. 불멸의 신들은 계절에 맞춰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다. 어쩌면 가장 의미심장한 언급은 한 그리스인 전사가 헥토르를 향해 활을 겨누었을 때 자기 활이 부러지자 내뱉은 다음과 같은 말이 아닐까. 저주받을 놈의 운수. 이 싸움에서 어떤 신이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렸구나. 이 말에 그의 친구 아이아스는 어서 방패와 창을 집어들라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싸우라고 대답한다. 행운과 불운의 조건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은 프리아모스와 만나던 날 밤 아킬레우스가 한 말에 나온다. 오시오, 우리 앉읍시다. 우리의 상처를 더는 들쑤시지 말고 쉬게 합시다. 비록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눈물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한 채 아주 뻣뻣하고 차갑게 말려버릴 뿐. 이런 식으로 신들은 인간의 운명을 정했으니 우리 삶에서 그런 부담을 견디게 한 반면 그들은 고통을 못 느끼네. 제우스의 문간에는 좋고 나쁜 선물 담긴 2개의 항아리가 있어. 그가 우리를 위해 골라주네. 번개의 왕이 2 항아리 중 어느 쪽에 손을 넣느냐에 따라 불운과 행운이 번갈아 오네. 하지만 그가 모든 악을 보내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 그자는 제우스의 뜻에 의해 멸시할 만한 사람일세. 오디세이아에는 이와 똑같은 생각이 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다. 올림포스에 있는 제우스가 직접 사람들 사이에 번영을 분배한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그들 모두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준다. 따라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영웅들에게는 인간사에 부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무작위성이 있었다. 이런 무작위성을 그들은 운수라고, 또는 인간과 유사한 행위자 신들의 모호한 활동이라고 여겼다. 우리가 그들의 몫을 바칠 경우 신들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해 행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으며 또 다른 신이 방해할 수도 있었다. 이런 모든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인내해야 했다.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격과 품행.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고전기의 저술가들은 호메로스 이후 무려 1000년 이상 호메로스의 작품을 자신들이 행한 일의 모범 혹은 경구 형태의 정당화로 간주해왔다. 다시 말해 호메로스에게서 어떤 모범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일은 권위를 갖게 되었다. 즉, 호메로스는 여러분의 입장을 추천할 만한 것으로 바꿔주었다. 플라톤과 플루타르코스의 저술에는 그런 언급이 수백 가지 넘게 나오며 루키아노스와 아테나이오스의 저술에도 수십 가지가 나오고 다른 대부분의 문헌 출처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고전기 말기의 율리아누스, 마크로비우스, 보이티마우스 같은 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세상에서는 이런 질문에 다음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방식의 답변이 나올 것이다. 하느님 뜻대로. 따라서 고전고대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약간 당혹감이 든다.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비록 무한하지는 않아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신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고 도덕적인 올바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도시 업무는 정치 조직체와 기존 관습에 의해 다스려졌다. 플라톤과 스토아주의자에게 그리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주의자에게 윤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성품과 행복한 삶에 대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 원천을 보면 무엇이 가치 있으며 무엇이 비난받아 마땅한지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성품이다. 그렇다면 호메로스의 윤리란 무엇인가? 물론 윤리라는 단어 자체를 이처럼 이른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일단 넘어가자. 전투에 임할 때를 제외하면 분노는 억제해야 한다. 용기는 현실적인 한계 내에 있을 때만 존경할 만하다. 오만은 파멸을 부른다. 그래서 파트로클로스도 아킬레우스를 질책한다. 당신과 당신의 무시무시한 오만이란. 당신이 아르고스인을 재난에서 보호하지 않는 한 나중에 거기서 어떤 유익이 나오겠습니까? 당신은 동정심도 없습니까? 죽은 자를 향한 존중은 중요하다. 아킬레우스는 이를 지키지 못하며 자기는 헥토르의 시신을 들개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아프로디테와 아폴론 같은 신들이 간섭하여 이런 모욕을 방지해준다. 우정과 가족의 유대를 중시하고 심지어 내가 다른 편에 속해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그리하여 디오메데스는 자기 적인 트로이 측의 젊은 지휘관을 향해 미소 지으며 온화하게 말한다. 이런, 당신은 내 친구요. 내 할아버지 오이네우스께서는 오래전에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전쟁의 창싸움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무기를 멀리합시다. 내가 상대할 트로이인은 충분히 많으며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쓰러뜨릴 만한 아카이아인도 많이 남아있을 것이니 말이요. 자비와 동정은 칭찬할 만한 것이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분쟁이 끝나는 현대 이슬람교의 사례와 비교해보라.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작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에게는 동정심이 전혀 없다. 보통 사람은 형제가 피살되거나 아들이 죽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 것이다. 많은 돈을 내기만 하면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 공감은 가능한 것이며 칭찬할 만한 일이다. 공감은 가능한 것이며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제 나는 당신의 죽음을 영원히 애도해야 할 것이요. 항상 온화했던 분이여. 그녀는 다시 울었고 여자들도 그녀의 주위에서 울었다. 처음에는 파트로클로스 때문에, 나중에는 각자의 슬픔 때문에 울었다. 사치는 영웅들을 타락시키는 걱정거리가 아니다. 사치는 감탄의 대상이지만 설령 지도자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일상의 일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데 익숙하다. 호메로스의 작품에는 훌륭한 결혼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예상 바뀐 찬사가 나온다. 일리아스에서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를 보라. 모두가 자유를 열망하지만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살인과 노예와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다. 정의는 가치 있게 여겨진다. 제우스조차도 폭력을 사용하고 공적인 회의 장소에서 삐뚤어진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몰아내는 사람에게 즉결 처벌을 내린다. 자선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362년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빈민이나 외지인을 향한 자비를 기독교인이 독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그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 몫으로 떨어졌으니 제우스는 모든 이방인과 거지의 수호신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선물조차 크게 여겨지는 것이다. 제6권 204에서 209행. 이런 구절도 있다. 이방인이여, 비록 당신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도 곧 여기에 올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방인을 경시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요. 모든 이방인과 거지는 제우스에게서 온 사람들이니 선물이란 제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것이요. 제14권 56에서 61행. 마지막으로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의 세대보다 강하고 영웅적이었으며 또한 그렇게 기억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전투에서 맞는 명예로운 죽음이나 승리가 곧 위대함이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곧 그가 성취한 바이며 또한 그가 성취한 바로 기억되고 그것이야말로 현재나 미래나 그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헥토르는 어떤 아카이아인에게 싸움을 걸면서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배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포도주처럼 검은 바다를 지나다가 육지 쪽을 가리키며 말하리라. 저기가 바로 어느 고대인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 그는 헥토르와 싸우다 죽은 영웅이니라.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리라. 내가 여기서 내 덕분에 얻는 영예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제7권 87에서 91행. 여러분이 이곳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향할 때, 즉 헬레스 폰토스 해변을 따라 에게해를 지날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에게해와 트로이 평야 사이에 우뚝 선 시게이온 산이 보일 것이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어느 고대인의 무덤을 볼 수 있고 헥토르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슬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먼 옛날 그리스인과 트로이인이 겪은 것만큼이나 가까이. 그리고 갈리폴리의 학살 기념비가 있는 헬레스 폰토스 해협 북쪽에 묻힌 수천 명의 튀르크인과 연합군 병사들이 겪은 것만큼이나 가까이 말이다.
네, 책 읽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요. 형식이 그 시대 운문이면 힘든 거 말해 뭐해 싶기도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옛 글들도 지금 우리가 읽기에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요, 용기는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꼭 도전해보리라 작은 용기를 가져봅니다. 일리아스는 인간의 용기와 분노가 어리석음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네요. 그래요. 어리석음은 강하고 빨라서 다른 모든 선수를 제치고 어디든 제일 먼저 도착해서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답니다. 나빠. 용기와 분노라는 좋은 원동력이 어리석음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자주 챙겨야 되겠어요. 그쵸? 스스로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죠. 뭐 있어요. 호메로스가 실존 인물인가? 트로이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가? 잘 몰라요. 근데요, 이야기가 주는 힘은 확실히 느껴지네요. 철학자들의 사상에 좋은 땔감이 됐었겠네요. 대단합니다. 멋진 얘기들이 많네요.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네요. 고대 신화 설화들에 나오는 영웅들도 참 멋있습니다만 오늘을 살아내는 당신, 살아가는 당신, 그리고 나 생존해 있는 지금 우리가 제일 멋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 슬픈 일 있으시더라도 피하지 말고 그 앞에서 살아내 봅시다. 시국이 하수상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요즘에 늘 잘 있었어요. 라는 제 시작 인사가 그 인사의 답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글 들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 또 만나요.